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안전연구소의 한병섭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발전소의 구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주요 기기, 어떤 것들이 주된 기기인지 그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기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된 기기라는 뜻이죠. 그 부분이 이제 주로 원자로하고 가압기, 또 전기 발생기, 이제 전기를 1차하고 2차하고 열교환을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기기가 되겠죠. 그리고 터빈하고 발전기, 터빈하고 발전기는 같이 물려가지고 터빈은 공기의 힘으로, 전기의 힘으로 터빈이 돌면은 발전기가 그 뒤에 물려서 이 자석이 회전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복수기라고 해서 이제 고온고압으로 전기를, 터빈을 돌리고 난 전기가 떨어져 가지고 물이 되어서 다시 이제 전기 발생기로 회수하게 되는, 최종 열 저어야 되는 복수기로, 이렇게 크게 5가지 구분으로 영역으로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원자로가 되겠고요. 이제 원자로에서 나가는 물들이 여기를 타고 이 전기 발생기로 이렇게 또 흘렀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 전기 발생기는 이 튜브 바깥쪽으로 그 복수기를 지나가지고 들어온 물들이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전기가 되어서 고온고압으로 요 꼭지를 통해서 나가면, 여기 나가면은 큰 전기가, 주전기관을 통해서 나가면 거기에 이제 터빈이 달려가 있고, 그 터빈을 이 전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터빈을 회전시키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난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복수기, 그 터빈 쪽 아래쪽에 있는 복수기로 다시 이제 물이 되어 가지고 떨어져서 다시 순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락 건물 안에 주된 기기들, 그러니까 가압기, 전기 발생기, 리액터 펌프, 그 다음에 원자로, 이렇게 구성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 이제 경락 건물 요 바깥쪽으로 터빈하고 발전기가 붙어 있고, 터빈을 지난 전기들이 모여 가지고 있는 요 복수기가 여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기를 시키기 위해서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온도가 좀 높아져서 한 7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7도 정도 높은 새로 이 외부로 방류되는 그런 형태로 원자로가, 발전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쪽은 등수로의 경우에 1차 개통수가 295 정도 되는 물이 들어와서 327도, 평균 327도까지 이제 원자로를 거치면서 뜨거워졌다가 이것이 전기 발생기를 거치면서 다시 275 정도로 다시 떨어지면서 2차 개통으로 이 해당한 열을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2차 개통의 온도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2차 개통에 올려져 가지고 만들어진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면서 온도가 떨어져서 그 복수기로 들어가고, 복수기로 들어간 물이 다시 돌아서 피드워터 펌프를, 피드워터 계통을 통해서 온도 압력을 올려져 가지고 다시 이제 전기 발생기로 다시 들어가서 220도 정도에서 275도까지 가열이 됐다가 다시 순환하는 이런 형태로 된 이쪽 부분이 이제 2차 개통이 되겠고, 처음에 말씀드린 데가 1차 개통, 그리고 이제 복수기에서 해수가 들어왔다가 약 7도 편차를 두고, 이제 해수가 7도가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올라가는데 에너지를 이 전기 발생기 쪽에서 에너지를 빼들어 오게 되죠. 요 해수 계통을 우리 3차 계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월성 원전은 이 원자로가 옆으로 누워 가지고 좀 다른 형태입니다만은, 이제 원자로하고 내부 구조물의 배치가 조금 다르지만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일단 원자로 경락 건물 안에서 이 원자로하고 그 다음에 전기 발생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리액터 쿨런트 펌프하고 가압기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있다가 전기 발생기를 통해서 이 발생된 전기가 요쪽에 관들 보이시죠? 여기 이제 주전기관인데 요 놈들이 여기 쭉 통해서 터빈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터빈 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터빈으로 들어가게 되면 터빈의 그 날개를 갖다가 회전시켜서 그 뒤에 이제 물려가 있는 발전기를 돌리게 되죠. 돌리면서 자기는 일을 하고 이것들이 밑에 콘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콘덴서 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콘덴서 쪽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다시 물이 돼서 돌아오는 요쪽 계통이 2차 계통이 되겠고,
이 콘덴서의 물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식히고 다시 바닷물이 나가게 되는데 이쪽 계통을 3차 계통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은 1차 계통, 그 다음에 전기를 만드는 것은 2차 계통,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조 계통이 3차 계통이 되겠죠. 2차 계통이 수증기를 만드니까 여기가 이제 전기를 만드는 영역이 되겠죠. 소위 말하는 BWR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비등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1차 계통하고 2차 계통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 발생기를 통해서 이게 1차 계통의 물하고 2차 계통의 물이 만들어지지 않고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이 수증기가 바로 터빈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비등형 원자로는 1차 계통하고 2차 계통이 같은 계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계통은 2차 계통을 시키기 위한 1차 계통을 시키기 위한 그 냉각 계통, 그러니까 두 개의 계통만으로 가서 원자력 발전소가 이루어지고, 우리 이제 경수로나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단계에 이제 1차 계통에 이제 물의 방사능이 많기 때문에 이걸 격리시키기 위해서 전기 발생기를 통해서 2차 계통이란 걸 하나를 두어 가지고 방사능 누설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계통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원자력 발전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이제 뭐 요즘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원자로 연료 건물들이 원자로 이제 리액터 빌딩이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이 이유는 다 쓴 해결료를 끄집어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새로운 원자로 해결료들을 갖다가 집어넣을 때 이걸 갖다가 공기 중으로 이송을 안 하고 이제 수중에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건물을 붙여놓고 이게 수중에서 해결료가 이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수로도 동일하게 해결료 그 빌딩이 해결료 취급하는 계통이 원자로 빌딩과 같이 붙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원자력 발전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물이란 놈은 사실은 우리는 만질 때는 이렇게 좀 부드럽고 이런 거지만 물이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는 금속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압력 전달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기를 개통해, 아까 뭐 전기 발생기가 두 개지만 가압기를 두 개를 만들면은 이 빠른 리스폰스가 만약 이쪽 가압기하고 이쪽 가압기하고 조건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굉장한 요동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압력은 굉장히 빨리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압기는 한 개만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표준형이라고 해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만 그렇고요. 그 웨스팅하우스 모델은 전기 발생기가 3개까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나라 경수로, 그러니까 OPR 1000 이후의 원자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요 중간에 동그란 데가 원자로가 되겠고, 요 양쪽으로 이제 전기 발생기가 2대가 붙어 있고요. 각 전기 발생기에는 2개의 펌프가, 리액터 쿨란트 펌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투룹이라고 하기로 하고 포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룹이라는 게 이제 닫힌 계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이 이렇게 하나가 나가가지고 여기 2개로 갈라져서 다시 돌아오니까 이걸 전체를 루프를 하나로 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우리나라 표준형 원전은 OPR1000 같은 경우는 투룹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 도는 이제 리액터 쿨란트 펌프, 이게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 이 엔트리 프레스, 그러니까 핵전기 공급 계통에서 유일하게 액티브 컴포넌트, 그러니까 작동하는 부분이거든요. 구동력을 주고 우리 자동차로 보면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작동하는 힘을 주는 게 여기 지금 4대가 붙어가 있고, 각각 이 4대가 여기서 물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구동계를 보면 사실은 포루프가 되는 거죠. 이거는 보는 관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제 투룹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다가 각 2대의 펌프라는 말을 같이 붙여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기는 여기 하나, 이쪽에 한쪽에다가 가압기가 이렇게 붙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요 위에 사실은 그 프레셔라이저가 요 왼쪽으로 드러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가는 서지 라인이라고 해가 긴 관을 통해서 이 왼쪽 위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여기 그림으로서는 여기에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프레셔라이저가 가압기가 요 옆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뽑아져 가지고 요 옆에 큰 배관을 통해서 이 전기 발생,
가압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압력이 조절되고, 그 다음에 이 4대의 펌프, 1A, 1B, 2A, 2B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 4대의 펌프를 통해서 이 원자로 계통의 1차 계통의 전체 물을 회전시키는 구동력을 이 4대의 펌프로서 구동력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해결료를 통해서 열이 발생이 된 걸 이 리액터 쿨란트 펌프로 압력을 통해서 밀어준 물이 이제 전기 발생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식혀져서 열 전달이 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계통으로 전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 발생기에 펌프가 2대씩 붙어 있는데, 웨스팅하우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펌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발생기에 한 대의 펌프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OPR 1000 같은 경우에는 1000이니까 각각에 대해서 양쪽 다 이제 전기를 여기서 500을 생산하고 여기를 500을 생산을 하는데, 우리 1400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700, 700씩 되도록 전기 발생기도 키우고 그 리액터 쿨란트 펌프도 더 용량을 큰 걸 달아서 더 큰 전기 발생기를 각 2대를 달아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로 자체에는 이렇게 우리가 뜨거운 물이 나가는 거, 전기 발생기로 나가는 거 우리가 한렉이라고 그러거든요. 뜨거운 브랜치, 그러니까 한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는 펌프에서 이제 식혀져 가지고 이렇게 원자로로 공급되니까 여기 있는 배관 4개를 콜드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것들이 이제 요 6개의 배관, 그러니까 우리 그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OPR 1400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 관통 배관은 6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프레셔라이저는 이쪽에 한쪽 루프에 한쪽 상단에만 이렇게 달려 있어서 원자로가 정확하게 좌우 대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밸브가 하나 붙어 있죠. 여기 이제 가압기에 가압기 안전 밸브라는 게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셔라이저 세이프티 스프레이 컨트롤 밸브인데, 여기 이제 요 프레셔라이저 가압기 위쪽에 PSV라고 해 세이프티 밸브가 달려가 있죠.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가서 이 압력의 변화를 여기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반쯤 물 차 있고 전기가 차 있어서 압력이 높아질 경우에 이 스프레이를 물을 딱 뿌리면은 이제 뜨거운 공기가 응축이 되면서 통상적으로 몇백 분의 1로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물이 전기가 되면 부피가 이제 우리 상온에서는 이제 한 1000배 정도 증가하는데 여기는 한 700배 정도 됩니다만 그 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 반대로 전기 쪽에다가 물을 뿌려주면 이게 응축이 되면서 압력이 쭉 떨어지게 되죠.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런지 하지만은 만약 이 줄어드는 스프레이를 뿌릴 정도 이상의 과도한 압력이 밀려와 가지고 압력이 팽창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세이프티 밸브라는 게 열려 가지고 김을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압력밥솥에 되면 압력이 되면 어느 정도 되면 밸브가 돌아가면서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가 그 설정치 압력이 이상이 됐기 때문에 김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세이프티 밸브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 밸브가 막혀 있다라고 하면 밥솥이 터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역할을 이 세이프티 밸브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2차 계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나가는 쪽에 주전기관 위에도 메인 스팀 세이프티 밸브라고 해요. 주전기 밸브가 달려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원자로를 아주 쉽게 그려놨습니다. 자, 펌프가 여기서 물을 밀어 넣어주면 자,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쪽에 가해 작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로가 2개의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하고 내벽이 있는데 그 내벽 바깥쪽으로 물이 아래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에 밀려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들어오면서 요게 이제 안쪽 벽으로 물이 올라오면 여기 해결료가 있으니까 여기서 물이 뜨거워져서 그 다음에 이쪽에 뚫려있는 이쪽으로 전기 발생기 쪽 한넥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전기 발생기 쪽으로 뜨거운 물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로 구조가 이제 이 콜드랙하고 한넥이 나오는 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을 갖다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500메가와트 써마리라고 하니까 이게 연료효율 따지면 한 1000메가와트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전체 해결료가
실제 열효율이 약 30% 조금 상당되기 때문에 우리 1000메가와트라고 하면은 해결료에서 만드는 열은 3000이 넘어서 만들어야 1000메가와트의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요즘 그 원자력 발전소가 CO2 안 만드는 그린 에너지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CO2만 보면 맞는 이야기고요. 근데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1000을 만들기 위해서 3000이라는 3배 이상의 열이 만들어지면은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2000이라는 거는 다 온배수나 바닷물을 올리든지 대기를 데피든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서멀 폴루션이라고 하는데 폐열의 형태로 자연계로 돌려주기 때문에 CO2만 안 만들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여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막대한 열 에너지를 갖다가 소비, 오염시키고 있는 게 정상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 제 입장이라면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CO2를 안 만드는 그린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CO2 발생량을 좀 최소화시키고 그나마 좀 환경에 오염이 작다라는 투로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은 방안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수치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찬물들이 이리 들어와서 요 외벽을 통해서 이리 쭉 내려가면 요쪽에 사실 여기에 이제 유동 분배판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요 그쪽에 정상적으로 하면 물이 이제 이쪽에 넘어와서 이쪽으로 바로 빨려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이쪽으로만 외벽으로만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이쪽에 분배판이란 걸 달아가지고 물이 스프레이 분사하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분사되도록 우리 샤워국지에 물결이 이렇게 방향 따라서 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사돼 가지고 이쪽 전체 영역으로 골고루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동 분배가 이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뜨거운 물이 이쪽으로 골고루 대표져서 올라가면 이 물이 이제 위쪽으로는 물이 못 나가니까요. 이쪽으로 통해서 이제 이 뜨거운 영역 내부랑 연결된 아까 고온관을 통해서 물이 토출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그림들이죠. 이쪽에서 보면 외벽을 타고 이제 물들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 들어온 물들이 이제 외벽이죠. 요 벽하고 요 안쪽 벽 사이에 들어온 것들이 내려와서 요 밑에 이제 유동 분배판이랑 요 밑에 구조물을 통해서 물이 골고루 평평하게 펴져서 이제 해결료 있는 부분으로 이쪽으로 물이 올라가면서 뜨거워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은 돼 있습니다. 온도 자체는 열 분포가 온도 분포가 이렇게 조명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쪽이 가장 온도가 높게 그렇게 분배가 되고 실제 원자력 중성자도 이쪽이 중간 쪽에 가장 높게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핵 반응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 고온이 생기는 부분도 중간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그 구동력을 주는 우리 그 핵전기 공급 계통에서 유일한 액티브 컴포넌트, 그러니까 지가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액터 쿨런트 펌프라는 놈인데요. 회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어야 미끌려가지고 돌아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실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쪽하고 외벽 쪽하고 이걸 뭔가를 돌리기 위해서 돌리다 보니까 이 돌리는 축에 틈이 있고 그 틈 사이로 안쪽에 있는 것들이 압력이 있으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빠져나오는 걸 차단하는 게 이 회전하는 물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액터 쿨런트 펌프도 가장 큰 역할이 회전력을 주는과 동시에 이쪽으로 이 물을 요 밑에서 축을 통해서 회전을 시키는데 회전을 시킴과 동시에 이쪽으로도 물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리액터 쿨런트 펌프나 다른 화력발전소 같은 데서 있는 그런 펌프, 대형 송풍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 변화가 없이 한 개의 속도로만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한 개의 속도긴 하지만은 이 회전체는 압력하고 유량하고 그 다음에 이 회전하고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 압력이 바뀌면 유량도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유량을 제어를 하지 이 펌프 정기적인 특성을 가지고는 그 펌프의 속도를 제어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1200 rpm, 실제로는 조금 떨어져 1190 rpm 정도가 됩니다만
그러니까 분당 1200rpm이니까 초당 이론적으로 20바퀴가 돌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 내각수가 1차 계통에 지금 1차 계통 물을 돌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빠져나오기 위한 다중의 차단 겹겹으로 해서 이렇게 실이 빠져나오도록 기밀성을 구성하도록 다단으로 1차 계통에 물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밀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이 플라이 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끄면은 지가 알아서 금방 가다가 좀 서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증기기관차나 이런 거에 보면은 이 회전하는 거 상부에 그 쇠구슬 같은 것들이 달려가 뺑뺑 도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플라이휠이라고 하는데 관성이라고 하죠. 만약 이게 증기 발생기나 모터가 꺼지더라도 계속 관성에 의해서 이 서서히 속도가 줄어가면서 뺑뺑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플라이휠이라는 게 상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이휠의 영향은 뭐냐면 리액터 쿨런트 펌프가 상당히 많은 물을 갖다가 한꺼번에 돌려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만약 전기가 끊기면 이 물을 돌려가지고 막대한 힘으로 돌려주고 공급을 해준 것들이 전기가 끊기면 돌리지 못하면은 이게 곧바로 서버리게 되겠죠. 그럼 곧바로 서버리면 원자로에서는 곧바로 선다는 이야기는 펌프가 정지했는데 해결료는 지금 계속 열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펌프가 서버리면 유동이 정지가 되고 원자로 안에는 뜨거운 해결료 밖에 물이 흘러가면서 물이 식혀줘야 된다. 이 물이 정지가 되어버리면 해결료 부분에 굉장한 고온이 발생하겠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상단 부분에 플라이 휠이라는 게 그러니까 엄청난 엄청난 무게의 쇳덩어리가 붙어 있어 가지고 평소에는 이게 다 같이 뺑뺑 같이 돌고 있다가 전기가 끊기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유동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이 상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관성서행이라고 하는데 원자력에서는 외부에서 전원이 끊기더라도 이 안에 플라이휠이 그러니까 이 관성을 주는 플라이휠이 뺑뺑 돌면서 원자력 해결료의 열을 제거한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해결료 쪽도 핵 반응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제어봉이나 이런 것들이 삽입이 돼야 되겠죠. 삽입이 되고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상당한 열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유량이 흘러가야만 해결료의 온도가 상당량 급속하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리액터 쿨런트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플라이휠이 이 코스트 다운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가 딱 끊기면은 이 플라이휠의 관성으로 원자력 해결료 쪽에 유량이 공급되는데 그 공급되는 게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코스트 다운 시간인데 보통 제 기억으로 한 10초 정도 되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초 정도까지는 유량을 공급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만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동안이나마 원자력 해결료에서 열을 제거 안 하면 그래서 해결료가 막대한 열량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10초만 유동이 안 흘러도 그 막대한 거에 10배의 에너지가 흐르는 거지 않습니까? 10배의 에너지가 해결료 쪽에 집중되는 거기 때문에 이 10초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기 발생기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 전기 발생기 여기서 특이한 상황은 OPR 1000이나 1400이나 대충 이렇게 이거 한소원 자료를 쓴 건데 전체 높이 그다음에 어차피 전기 발생기 두 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큐브 수를 보시면 됩니다. 8000개에서 13,000개로 들어갔어요. 두께가 이제 1.06mm, 1mm짜리를 가지고 몇만 개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사실 지금 고철된 전기 발생기를 갖다가 보여준 사진인데 이 세관들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꺾여 가지고 내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관, 전열관 또는 유튜브라고 하는 겁니다. 요 안으로 1차 계통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2차 계통 물들은 요 바깥에, 요 통 바깥쪽에 이제 요쪽이 셔라우드라고 통이 있는데 요 통하고 요 사이에 흠들이 있는데 굉장히 좁은 흠입니다. 그 틈 사이로 그냥 물이 들어와서 여기서 전기가 발생이 돼가지고 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 전체 높이를 보십시오. 용량은 1배 반인데 822, 907, 2.54를 곱해야 되니까 한 20m 정도 되겠네요. 20m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2배인데도 크게 높이가 안 높아졌죠. 1.5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원자력 발전소 안에는 이제 지진이나 이런 이 상호 계통의 간섭이나 내진 구조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개 부품이 너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 발생기가 2배가 커지면 지진에 대한 저항이 그만큼 더 취약해지겠죠. 구조 배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보십시오. 높이는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엄청나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의심을 하나 가지셔야 되는 게 전기 발생기가 굉장히 고밀적, 고지적돼 있다라는 거죠. 요게 커지면 커질수록 웨스팅하우스 거에 300짜리랑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게 고밀적돼 있죠. 고도로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튜브의 개수가 이 출력이 커짐에 따라서 튜브의 개수가 더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웨스팅하우스 모델은 고리력이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렇고 전기 발생기를 아직도 잘 교체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고리 2, 3, 4를 만들고 영광 1, 2, 5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영광 3, 4, 5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영광 1, 2, 5기 쪽은 아직도 전기 발생기가 멀쩡한데 그 영광 3, 4, 5, 6은 전기 발생기를 다 교체를 하거든요. 교체를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뭐 여기서 그냥 일반 기술적인 면에서 크게 2가지 문제점을 봅니다. 이 전기 발생기가 이렇게 고밀적, 고집적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기 발생기 하부에 이 세관 배치가 웨스팅하우스 영광 1, 2, 5기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안쪽에서 저 밑바닥에 있는 영광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이 망치 같은 거 끄집어낼 수 있는 서비스 홀들이 다 있습니다. 튜브를 갖다 박아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작으니까요. 전기 발생기는 비슷한데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고리 3, 4, 영광 3, 4, 5기부터는 전기 발생기 요 밑에 요 위쪽에서 이걸 밑에 걸 검사를 하거나 밑에 뭐 고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에리어가 없을 정도로 세관들이 꽉 들어차 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고밀적, 그 다음에 고집적, 그리고 서비스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라는 이 단점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전기 발생기에 이거는 뭐 몇몇 구조나 기계하는 분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만은 웨스팅하우스는 전기 발생기에 이쪽에 물을 하나가 밀어주고 하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밀어주고 이쪽으로 또 거쳐서 이쪽으로 빼주고 펌프 하나가 하고 있거든요. 요 뒤에 펌프가 하나가 유동을 제공해 주는데 우리 OPR 1000이나 1400 같은 경우에 전기 발생기에 펌프 2대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우리는 자동차 엔진이 하나라 가지고 거기 기아를 통해서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가 자동차 엔진 하나로 굴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로 굴러가는데 이제 우리나라 CE나 OPR 1000 같은 경우에는 CE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2개가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에 엔진이 2개가 달려 있는 거죠. 이게 만약 조화롭게 잘 구성이 된다면 속도도 잘 내고 잘 나가겠지만 조금만 편차라도 벌어진다면 이놈은 내가 바르게 직진하고자 하겠지만은 양쪽 편차 때문에 직진을 안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동적인 영향이
전기 발생기 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기계 동력학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그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발생기가 특히 우리나라 그 표준형 모델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이유가 그런 연유가,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검사나 이렇게 검사나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여유 공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열 직접도가 높다, 이런 것들이 좀 취약점으로 꼽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mm 두께, 그러니까 우리 저는 손가락이 굵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제 새끼손가락 정도 들어갈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19mm, 안쪽에 직경이 16mm에 두께가 1mm 되는 이 쇠판이 150기압을 버틴다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매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할 때마다 이 부분은 유튜브 쪽은 끊임없이 검사를 해서 이쪽 부분에 어떤 파열이나 균열이 없는지 매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쪽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 이 부분에 마모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세관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많은 부분 지금 현재 8% 정도, 이제 12%까지 허용한다고 하는데, 보통 한 10% 정도까지는 막을 수 있도록 이미 더 많은 개수의 세관을 갖다 박아 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전기 발생기 보면 그 망치는 여기 외부 있죠. 전기가 가는 외부에 요쪽 통로를 따라서 요 아래쪽에 망치가 끼어 있었던 겁니다. 요 안에 1차 계통 쪽이 아니고 2차 계통 쪽에 망치가 끼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서비스나 이런 거 있는 걸 갖다가 일찍 이 세관이 촘촘하게 안 박혀 있었으면 그 세관을 통해서 아래쪽을 쳐다보면서 망치가 끼어 있구나 이런 걸 갖다가 일찌감치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영광 3, 4, 5기 같은 OPR1000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 모델하고 달리 전기 발생기가 굉장히 세관이 많고 촘촘하다 보니까 이게 지수명 다 돼가지고 20년이 넘어서야 발견이 된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세관 안쪽으로는 150기압에 320, 30도 정도 되는 물이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관 밖에, 아까 그 세관 밖에 그쪽에는 270도에 75기압 정도 되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느다라는 세관 요거 하나가 이 기준으로 75기압의 물이 압력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열 효율 때문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흘릴 때 물이 이제 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열 전달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크게 만들면은 작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열 전달이 작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게 만든 건데, 이것보다 더 작게 만들면은 사실은 만들거나 이렇게 남은 기계적인 처리나 이런 거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적의 솔루션을 구한 게 이게 16mm짜리, 직경 16.09mm짜리 튜브가 최적이다라고 해서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많은 구멍들을, 사실 이게 이 방사선 구역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새로 만드니까 그런데, 이제 해결료를 교체할 거나 이럴 때는 이쪽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찔러 넣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계화가 돼 있지만 만약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면 이 하부 영역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고 위험한 기계가 이 전기 발생기가 되겠습니다. 실은 이제 전기 발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관 안쪽이나 이거 떼낼 때 마지막에 제염 처리를 해가지고 안쪽에 껍질을 한번 녹여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염 처리를 해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준위 폐기물은 아니고 한 중준위 폐기물, 일부만 중준위 폐기물에 해당하고 나머지 외피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저준위에 해당합니다. 경주에 보낼 수도 없고 아직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잘라서 경주로 보내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통째로 보내는 게 유리할지 아직 그 판단은 아직 안 세우고 지금 각 발전소에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영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 발전소 한쪽 구석에 어디
정비시설 쪽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압기가 되겠습니다. 이 가압기, 요 중간에 이렇게 물 찰랑찰랑하게 표시해 놓은 게, 요 아래쪽은 물이고 위쪽은 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에 뭐 압력이 높으면은 요쪽 꼭대기에서 스프레이를 물을 쫙 뿌려버리면은 압력이 높다는 건 이쪽에 기체의 압력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피가 줄어들어가 물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원자로 계통에 있는 압력이 물이 팽창했으니까 이쪽에 압력이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압력을 떨어뜨리고, 만약 여기가 압력이, 원자로 계통의 압력이 낮다라고 하면 이쪽에 히터를 통해서 히터를 전기를 공급해 주면 당연히 물이 보글보글 끓겠죠. 보글보글 끓어서 이쪽에 수증기를 공급시켜 가지고 이쪽에 압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력이 너무 높다,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이 각 배관을 통해서 이 세이프티 밸브라는 것들이 붙어 있어서 그쪽으로 급속도로 기물 압력을 확 빼주면 이제 이게 확 차고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통상 스프레이나 이런 거 정상적인 조절이 안 될 정도로 갑자기 어떤 사고에 의해서 뜨거워져 가지고 압력이 확 높아지는 경우에는 세이프티 밸브가 열려서 압력을 감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쓰는 그런 계통들입니다. 원자로뿐만이 아니고 압력을 조절하는 계통에서는 다 이런 가압기처럼 스프레이하고 히터를 써서 다 물의 압력을 갖다가 조절을 하는 계통이 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유용한 계통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열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1차 계통의 압력과 수위를 조절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연료 부분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보시지는 못했을 겁니다만, 이게 이제 핵연료 펠렛이라고 하죠. 세라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3% 정도 우라늄 농축되어 있고요. 이 세라믹을 요 튜브 안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집어넣어 놓는 게 이제 핵연료 봉이 되겠습니다. 핵연료 봉이고, 이런 봉들이 이제 요게 핵연료 봉들이거든요. 이 연료봉들을 이게 가로 17개, 아마 16개, 17개, 18개 가로 세로 되는 이 격자 구조가 되도록 이렇게 꼭꼭 채워 넣어 가지고 이렇게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핵연료 다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을 요런 거에다가, 그러니까 펠렛을 요 봉에다가 집어넣고, 이 봉을 다발을 만들어 놓고 이 다발들을 이 원자로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우리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약 160 몇 개가 이렇게 어셈블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3분의 1씩 해가지고 55개, 6개 정도를 한 주기 때마다 교체를 하고, 이제 이걸 3번을 태우죠. 3번을 태우고, 새 연료가 요 바깥쪽으로 왔다가, 다음에는 새 연료가 다시 들어오고, 요 바깥에 거는 요 중간으로 가고, 2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단의 거는 1단으로 가고, 1단의 거는 사용 핵연료 풀로 빠지고, 이렇게 전체를, 그러니까 3배치라고 해가지고 3주기 동안 골고루 태워서 발전을 유지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나발이 들어가면 3번을 타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3번을 타고 끄집어내오는 거죠.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가 저장조로 매년 매 주기마다 빠지는 게 한 5, 60다발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 어떤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는 이 150다발이 동시에 다 나올 수 있는 그 안전 공간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대비도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원자로에 문제가 생겼다면 핵연료 봉이 다 나와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거를 대비해서 여유 공간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굉장히 원자력 핵공학적 특성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제 궤환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일본말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핵물리나 이런 쪽에서 어떤 반응이 다시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주는 걸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성자 반응에 있어서 피드백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입차계통 압력, 기포, 그 다음에 핵연료 온도, 감속제 온도, 그 다음에 핵 원자력의 그 독성 물질, 이것들이 생기는 농도에 따라서 반응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천천히는 장기적으로는 핵연료가 소모돼감에 따라서 반응도가 쭉 떨어지겠죠. 당연히 핵연료가 높을 때는, 많을 때는 반응성이 높다가 그걸 갖다가 어떤 독물질도 꾹 눌러놓고 있다가 주기말이 가면 독물질의 양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 핵연료의 액티비티는 그만큼 소모됐으니까 독물질의 양은 낮아지고 요거는 다 태우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전체 원자력 그 중성자 핵반응의 특성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한현상이란 건 예를 들어 기포가 발생하면 반응도가 바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포 발생 보이드가 영어로 보이드라고 하죠. 보이드의 발생이 양의 반응도를 주느냐 음의 반응도를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의 반응도라는 게 뭐냐면 기포가 발생하니까 반응도가 더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출력이 더 증가한다. 여기 양의 반응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의 반응도라는 거는 기포가 발생하면은 발생할수록 핵반응을 억제해가지고 반응성이 떨어진다. 여기 이제 음의 반응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수로의 특성 중에서 이제 가장 자주 말하는 게 핵연료 온도 계수, 핵연료 온도가 도플러 코에피시언트라고 하는데 핵연료 온도 계수가 음이다라는 걸 갖다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핵반응이 증가해가지고 반응이 증가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핵반응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정해진 기준치보다 반응이 올라가면 반응을 떨어뜨려가지고 출력이 폭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핵연료를 만든다. 그래서 이게 고유의 안전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핵연료 온도 계수가 되겠습니다. 감속제 온도도 예를 들어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양의 반응성을 가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핵반응이 더 올라가 버리고 음의 반응성을 가지면 음의 괴한 특성을 가지면은 감속제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핵반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특성들이 다 괴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각 발전소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경수로냐, 중수로냐, X급로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특성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 조금의 특성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이 반응성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경수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신형 원자로를 만들고 새로운 핵연료를 만든다고 할 때 단순히 핵연료 문제가 아니고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감속제,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독물질이 생기는지 핵연료의 농도 이런 것 따라서 이것들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최저값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원자로를 만든다라고 할 때 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런 특성들을 잘 찾아내는데 1, 2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물리학적 실험이나 그 특성 분석 그리고 실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신형 원자로가 나온다라고 할 때 항상 예의주시하고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좀 의구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저 시간 안에 저런 핵적 특성들을 다 파악을 했을까? 계통의 특성들을 다 파악을 했을까? 의심을 가지시는 게 타당한 접근이고 심지어 저조차도 요즘 이상하게 나오는 소형 원자로니 빌 게이츠도 하고 있는 그런 원자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성 있게 하려면 이런 핵적, 기계적, 시스템적 특성을 갖다가 다 파악을 하고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될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가 핵연료 온도 계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냐면 핵연료가 지금의 상태에서 핵연료가 출력이 좀 더 증가를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핵분열 반응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중성자의 핵분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오히려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을 갖다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 도플러 효과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시정수 반응이 돌아오는데 변화를 주면 그 변화가 다시 돌아와서 내한테 영향을 주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래 물 같은데, 그 파이프 같은데 있는 물을 갖다가 압력에 물 있는 데를 통 때리면은 이제 이게 전파돼 가지고 압력으로 영향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다시 영향을 돌아오는 그 시간, 반응응답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정수라는 게. 기포 발생 경우에는 발생했다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0.05초나 0.1초 돼야 그 분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향을 준다는 거죠, 시스템에. 해결료 온도 같은 경우는 0.1초 내지 뭐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길게는 10초 정도 지나야 온도가 올라가니까 출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역작용이 일어난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타 주요 시스템 계통에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경락 건물 살수 시스템, 그리고 이제 경락 건물 안에서 이제 작동하는 거죠. 여기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압력 떨어뜨림과 동시에 이제 방사성 물질 요오드 같은 것들을 갖다가 침적시키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VCS라고 해가지고 화학 케미칼 볼륨 앤 컨트롤 시스템, 그러니까 화학 최적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 1차 계통의 물들이 물들이 만약 물이 모질할 경우에 물을 채워줘야 되고, 만약 물이 너무 많으면 가압기 쪽으로도 물이 너무 많으면 물을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차징 앤 렛다운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하고, 그 다음에 해결료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 반응성이 우라늄 235의 양이 많기 때문에 핵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기에 상응하는 동물질들을 많이 타주게 됩니다. 많이 타주게 되는데 그 보론 우리가 말하는 보론이 중성자를 잡아먹는 물질들인데, 이런 걸 농도를 진하게 했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해결료가 오랫동안 타가지고 해결료가 양이 줄어들면은 이 보론의 양을 줄여줘야 되겠죠. 이제 중성자 반응을 갖다가 억제하는 놈들이니까 억제하는 양들도 줄여가지고 원활하게 핵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런 화학물질, 그러니까 보론이나 리튬의 양을 조절하든지 아니면은 수위를 조절하든지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CVCS 계통이라고, 화학 최적 제어 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 놈들은 이제 1차 계통에서 물을 빼내고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을 때 차징이라고 하는데, 물을 집어넣을 때 이런 보론산들을 첨가시켜 가지고 여기다 물을 집어넣도록 하는 이런 계통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HRS라고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는 정지를 하더라도 해결료가 열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전기 발생기를 정상적으로는 이 뜨거운 열을 2차 계통으로 해서 전기로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는 거로 에너지를 줄여 나가지만은,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했을 때는 건도가 낮은 전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지 못하니까 터빈을 통해서 열을 제거 못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1차 계통에 남은 잔열들을 가지고 남아있는 열들을, 해결료의 열들이나 이런 걸 RHRS 잔열 제거 계통을 통해서 이 온도들을 갖다 계속 낮추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잔열 제거 계통이 되겠습니다. 주된 계통들이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전기 발생기에서 전기가 나가는 배관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첫째요. 그 다음에 각종 이런 CVCS라든지 RHR이라든지 이런 계통들이 조절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연결되는 파이프들이 이렇게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관통 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비상노심 냉각 계통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면은 정상적으로 원자로를 냉각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비상냉각이라고 해가 찬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원자력 계통을 갖다가 1차 계통을 갖다가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원자로 해결료에서 열을 제거하는 그런 계통이 비상노심 냉각 계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시에 이제 구성이 이제 어큐뮬레이터라는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고압 주입 시스템하고 저압 코어 주입 시스템, 힙시, 립시라고 우리가 하이 프레셔, 그 다음에 로우 프레셔 주입 계통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
노심 냉각 계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로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냉각제 상실 사고. 그러니까 우리 원자로 1차 계통에 물이 빠졌을 때, 물이 줄어들었을 때 그쪽 물을 갖다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물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동시에 냉각도 시켜주는 그런 계통 역할을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안전계통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CS 계통이 다 물려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이 밸브가 닫혀 있다가 작동이 되면 이 압력의 기체의 압력으로 의해서 고압으로 이 물들을 갖다가 보론이 들어있는 물을 노심으로 주입을 시켜서 일단은 온도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 빠진 물도 보충을 해주고 동시에 그 보론이 들어있어서 이 핵 반응도 감소시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비상노심 냉각 계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이기 때문에 롱텀 쿨링이라고 해가 장기 냉각은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로카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이게 깨진 데가 크면은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몇 시간 공부 못합니다 이거. 이거는 이런 펌프 정도는 배터리로 작동이 되고 일단 이게 구동력은 요 안에 어큐뮬레이터에 이 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체 압력으로 밀어낸 겁니다. 우리 부탄가스 같이 그렇게 충전되어 있는 그런 가스가 들어있어서 압력으로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긴급 시에는 긴급한 역할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락근 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다중방어 시스템의 최중 보호 방벽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실제 이제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철판이 없습니다만은 경수로 같은 경우는 1.2m 두께에 안에 6mm짜리 철판이 이렇게 둘러져 가지고 최종 보호 방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IRLT라고 종합 누설률 시험이란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한 3.3기압 그러니까 이게 설계 기준 압력인데 사고 터질 때 이 기압으로 누설률 시험을 해가지고 기밀성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기본 전제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최근 이것들이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한비 사고기를 통해서 이 경락 건물이 부실 시공도 많이 돼 있고 한정없이 두께도 얇아졌다는 것도 확인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철판도 부식 관통이 되도록 30년간 방치해 놨다가 부식 관통이 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생각하던 그런 안전 다중방벽으로서의 경락 건물의 기대나 역할은 상당 부분이 저감되어 있을 것이고 현실적인 상황은 그 기대치를 충족 못하고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지금 조속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유 안전성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여기 적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 불안감이 많이 작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한비 사고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구조 안전성은 문제없다. 그 다음에 IRT 시험으로 만족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IRT라는 실험이 설계 기준 압력으로 현재 지금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현재 누설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본 거지 이게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게 10년에 한 번씩 하도록 주기가 연장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10년 뒤에도 지금 만족하는 건 맞는데 10년 뒤에도 만족하는지를 안심시켜주기 위한 실험은 아닌데 지금 그거로 혼돈이 돼가지고 계속 한손 쪽에서 디펜스 하는데 쓰이고 있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중수로도 마찬가지로 경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락구조 위 하부 구조물에 하부에 있는 외벽이 이게 사용 후 해결료 건물하고 겹쳐가 있고 그 다음에 중수로 같은 경우도 경락 건물 외벽이 사용 후 해결료 빌딩 구조물하고 겹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17년도에 경락 건물 구조물 종합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전체 원전이 상당 기간 검사한다고 늦어졌었는데 그때 이 하부 구조물에 대한 검사도 마저 했으면 요번에 월성에서 생기는 문제도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고 그 다음에
경수로 같은 경우도 하부 구조물에 대한 그 경락건물 요 위에만 조사를 했지 아래쪽을 조사 안 했는데, 아래쪽 조사했을 때 어떤 결함들이 나타날지 상당히 좀 불안하게 지키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경락건물을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관동돼 가지고 10cm 남기고 이렇게 관벽이 경락건물이 다 구멍이 뚫린, 여기 이제 4, 5기에 드러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락건물에 이렇게 안에 중간에 이렇게 쇠 파이프 안에 그리스가 심어져 있던 것들이 안쪽 벽에 이렇게 비쳐 나올 정도면 여기 무수한 금이 있을 것이며 생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갈라진 것들이 분명히 원자로 안에 있을 텐데, 있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 구조검사가, 안전성 검사와 구조검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 그 노후화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록화 기준, 설계 기준 사고 예로 록화를 드러났는데, 록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원자력 사고를 드러낼 때 가장 심각한 사고가 록화다라고 해가 1차 개통에 이게 관이 깨져 가지고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이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 발생기에서 세관 쪽에 이렇게 튜브 세관 파열이라고 하는데, 튜브가 깨져도 이게 150기압이고 이게 70기압이니까 이쪽으로 물이 1차 계통의 RCS 물이 냉각제 계통의 물이 2차 계통으로 빠져나가는, 이것도 그 세관 파열도 일종의 록화라는 냉각제 상실 사고하고 동일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진행이 이런 주된 파이프에서 생겼느냐 세관에서 생겼느냐 그 차이점 뿐이지, 1차 계통의 물이 2차 계통이나 환경으로 바로 나가는 이런 사고를 록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록화를 이제 완화하는 계통이 아까 비상노심 냉각 계통이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이 준비되어 있다가 이쪽으로 급속하게 그러니까 노심 냉각 계통이 물을 넣어 가지고 노심을 갖다가 해결료로 상단을 커버하는 그 정도까지 물을 공급해 준, 이게 이제 비상노심 냉각 계통이 되겠습니다. 일단 록화는 처음에 이제 압력이 물이 빠지는 단계하고, 그 다음에 물이 이제 냉각제 계통이 들어가 가지고 물이 다시 채워지는 리필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것조차도 나가 가지고 이제 리플로드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3단계의 진행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비상농심 계통의 이제 설계 기준은 피복 온도가 1200도가 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피복제가 산화가, 그러니까 외부에 이제 공기랑 접하게 되니까요, 기포랑 공기랑 접하게 되니까 이 외부에 해결료 피복제가 산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두께 17% 미만으로만 산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소가 수도 농도가 4% 이상만 이내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 냉각성,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냉각이 가능하도록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ECCS의 설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것들이 우리 원자력이 예전에 이제 TMI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해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중대 사고 안 난다. 절대 안 난다고 가정했는데, TMI가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성 분석을 해보니까 록화도 우리가 대형 록화가 크게 튜브가 깨지는 게 그 위험한 줄 알았는데, 그 크게 튜브가 깨지는 것보다 작게 깨져 가지고 새어나가는 정도의 수준이 장기적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더 큰 위협이 되더라는 게 최근에 연구의 결과로 밝혀져서 대형 냉각제 상실 사고보다는 중 내지 소형 냉각제 상실 사고가 더 위험한 사고다라는 게 밝혀져서 최근에 그런 부분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 기준 개념들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가 되고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계통에서 하지 않는, 이제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원안리를 상대로 한 5, 6년 됐는데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사고의 예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셨다시피 이것도 일부 록화 사고인데, 이 전기세관 파단이라는 건데, 이 전기세관 파단이라는 게 어떤 문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차 계통은 150기압이고 2차 계통은 75기압인데 그 압력 경계가 전기 발생기 세관이다. 1mm 정도 되는 튜브다.
그런데 이게 만약 깨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깨어지면 우리는 흔히 이제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이라는 사고로 하나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깨어진 데다가 상황 대처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증기발생기 세관 이후에는 2차 계통 증기발생기 증기가 만들어지면 그 밖에 주증기 안전 밸브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우리 OPR-1000 이후 발전소는 이 주증기 안전 밸브가 기본 설계가, 그러니까 안전 밸브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증기만 나가도록 하는 게 이제 스프링이 달리는 우리 안전 밸브, 우리나라 발전소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이 딸려 나가도 이걸 감지하고 작동할 수 있는 릴리프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POSRV도 그 중에 하나에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안전 감압 밸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설비가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안전 감압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스프링만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기 발생기는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집접되어 있다고. 세관이 아주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위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관 파단이 일어나 가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물이 빨려나가고, 물이 또 빨려나가는 물이 주증기 안전 밸브로 통해서 나가게 되면, 물이 나가면 안전 밸브는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파손이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관점인데, 지금 이제 이 사고는 그뿐만이 아니고 어떤 또 중요성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세계 기준 사고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방사능이 제일 많이 나가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방제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고이고, 동시에 방제 측면에서도 중요하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주증기 밸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방사능이 즉각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터진과 동시에 다른 사고들은 록화가 일어나면 경락 건물 안에 꼭꼭 가다 놨다가 어느 중간에 뭐 이렇게 경락 건물이 해제가 되면서 방사능이 나가는 사고인데, 이거는 경락 건물을 관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사고이기 때문에 방제 측면에서 방사능도 높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방사능이 나가는 사고다. 그리고 주증기 안전 밸브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계통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고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로 저희들이 설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안위에서는 다른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증기 발생기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관의 덴시티가 낮으니까 물을 한 대충 요 정도에서 운전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을 요까지 높여가지고 세퍼레이터 위에까지 이제 드라이어라고 했는데, 스푼을 분리시키는 요 밑에까지가 운전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상당히 높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세관 파열이 나가 물이 올라가면 금방 여기까지 차고, 여기 차면은 요 뒤에 밸브가 열리면 바로 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안전 설계의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한소원 자료인데, 외부 문건이니까, 외부 공개 문건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까 안전 밸브의 요건들입니다만은, 사고가 터지기 전이나 후에 대해서 안전 요건을 갖다가 만족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이거 정비하고 나서 시험은 딱 한 번만 열어봅니다. 파핑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밸브를 딱 한 번만 열어보고 제대로 작동되는구나 하고 하는 거 많은데, 그런데 이게 설계 기준 사고에는 아까 세관 파열이 일어나가지고 밸브가 열리면은 30분 동안 한 20번 정도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대충 눈치채셨을 겁니다. 실제 설계 기준 사고가 일어나면 20번, 운전원이 개입해가지고 안정화시킬 때까지 20번이 열리는데, 밸브는 딱 한 번만 열리는 거로 시험을 한다. 그러면 이게 5번, 10번 열렸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구심이 많이 생기죠. 여기에 주증기 안전 밸브는, MSSV 밸브는 여기 이쪽에 경락 건물 바깥에 여기 밸브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2차 계통의 증기 발생기에 2차 계통의 압력이 높으면, 급격하게 높아지면은 여기서 밸브가 열리고
밸브가 열리면은 이 전기들은 바로 이 경락건물 바깥으로 대기로 바로 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락건물 그 바이패스, 그러니까 우회 사고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안전 설계를 할 때,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장 반응사선이 많이 나가는 사고가 이쪽 세관 파당되고 주전기 밸브 개통으로 방사능이 나가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제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사고죠. 방사능이 높은 사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밸브가 실제 안전시험은 딱 한 번만 하라라고 돼 있고, 지네들 발전소 안전개통으로서는 한 20번 열린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 밸브가 깨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밸브가 깨져버리면 이건 차단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1차 개통하고 2차 개통이 압력이 똑같아지는 순간까지는 차단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1차 개통의 물이 끊임없이 대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게 이 안전 밸브의 작동성입니다. 근데 그 작동성이 시험 요건도 그렇고 딱 한 번만, 이 요건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 요건은 딱 한 번만 열리는 거라서 안전성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큰 안전성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최근에 그 안전 쪽에 관심 있는 과학자들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횟수를 정의를 안 했고 요건상으로는 안전 요건을 갖다가 다 만족함을 보여라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제작사도 한 번밖에 시험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발전소 전기 시험도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작동 성능이니까, 이게 이제 사업자들이 당신네 요건은 이런 거니까 우리가 그 요건을 충분히 입증한다라는 시험 성적서를 같이 내면은 그걸 억셉트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시험 성적서가 이런 걸 갖다가 전혀 반영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설계 기준 사고를.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관통 배관들도 많이 있고요. 그 통상 관통 배관들은 사고가 나면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안 닫히는 배관들도 있고, 그 관통부에 틈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통 배관이 외부에서 이렇게 파손이 동시에 일어난다든지 그러면은 이쪽으로 충분히 빠질 구멍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 상당량을 경락 건물에서 가두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부를 다 가둘 수는 없고, 리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가 이제 IRT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0.01%, 0.1%인가 하루에 그 기준치만큼 누설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누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미를 하려고 해도 지가 세어가지고 조금씩 나가는 거는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이로 이제 불화성 기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나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 기준 사고로는 3.3 내지 3.5기압 정도가 최고 압력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중대 사고가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 안에 뭐 일부 수소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3기압보다 더 높게 5기압, 6기압, 7기압 이러면 당연히 우리는 3.4기압밖에 누설 시험을 못했기 때문에 어디를 관통부를 통해서 삐집고 나가서 방사능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기본 전제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실험을 통해서 보면 이게 한 10기압 정도 되면은 그냥 삐져 나가는 게 아니고 경락건물 구조물 자체가 와해가 일어나는 게 해외 실험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걸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사고가 이제 이게 중대 사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경락 건물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게 이제 기능이 문제가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그 압력이 아까 말한 3점 몇 기압을 넘지 않으면은 방사능은 요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어떤 액션을 통해서 여기 구멍을 뚫어서 필터를 걸어서 압력을 빼내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뭐 나중에 사후 처리를 통해서 압력을 낮추는 어떤 역할들을 하겠죠. 아마 제가 보기엔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러는 거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외부에 수원이 있습니다. 그 살수계통이 이렇게 외부에서 뿌리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그
단기간 안에는 충분히 공급이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대형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디 사람이 접근을 못할 거 아닙니까? 통상 우리는 72시간을 이야기하는데 72시간이 지날 때까지 충분히 물을 공급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대체 수원을 추가적인 수원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대체 살수차를 해가지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하는 것들을 지금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살수차요, 소방차. 소방차에서 물 싣고 와서 파이프로 그냥 퍼나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해결료 수조나 이런 데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들을 사용해 가지고 갖다 퍼붓는데 이게 워낙 크지 않습니까? 원자로가. 경락 건물이 크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 그 뿌리는 양이 많다 하더라도 이 전체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의 재고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라디에이션 소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중성자를 내는 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놈이 사실은 처음 불꽃을 제공을 해줍니다. 방사선원이 있어가지고 그 놈이 이제 시작점을 하는 방사선 소스가 있습니다. 자동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은 당연히 운전원이 작동시키는 것도 존재할 거고요. 자동 시스템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압력, 1차 계통의 압력을 가지고 감지해서 스프레이를 뿌리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원자력 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성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걸 잘 모르다가 이제 폭발이 일어난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웬만한 영역이 체르노빌 원전처럼 이제 특성이 좀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영역들은 다 파악해서 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출력 조절 잘못해가지고 진원이나 이런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출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도 원자력 발전소가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 외에는 큰 문제점들은 없었습니다. 단 최근 들어가지고 1년 전에 한비디로기에서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상황 확인 안 하고 제어구멍 뽑아가지고 출력 폭증 낸 그 사고 친 거 빼놓고는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워낙 해결료가 크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데는 플러스로 작용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요걸 갖다 전체를 평균으로 놓고 보면 부분의 반응하고 전체의 반응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전체의 반응으로서 이런 제어를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든지 의문하는 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유선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